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경 너머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바로 국제계약서. 이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변호사님이 쓰신 글 바탕으로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만 저희가 쏙쏙 뽑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혹시 해외 파트너와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네, 그렇죠. 국제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거래 내용을 적는 걸 넘어서요. 네. 서로 다른 법이나 문화, 이런 환경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들 있잖아요. 위험이요. 네, 그런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법적 도구거든요. 그렇군요. 사소하게 좀 불명확한 부분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통해서 국제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핵심 조항, 주의사항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계약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섭외성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좀 어렵더라고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섭외성. 네, 그건 쉽게 말해서 계약하는 당사자들의 주된 사업장 있잖아요. 그게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는 뜻이에요. 국적이 아니라 사업장 위치군요. 맞습니다. 실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기준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거냐, 이걸 준거법이라고 하고요. 네, 준거법.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거냐, 이걸 재판 관할이라고 하죠. 이걸 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내 계약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국경을 넘어가면 이게 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언어나 문화 차이는 기본이고 환율 변동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불안정성 같은 변수도 국내 계약보다는 훨씬 크고요. 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거군요. 근데 계약서 보면 조항들이 너무 빽빽해서 머리가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준거법하고 재판관할 조항입니다.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어떤 법을 따르고 어디서 분쟁을 해결할지 이걸 명확히 해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걸 제대로 안 해두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시간이나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법, 이걸 영미법이라고 하죠. 네. 이걸 따르느냐 아니면 한국이나 독일법 같은 대륙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계약서를 해석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돈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대금 결제 조건, 이것도 함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거래 통화는 뭘로 할 건지, 결제 방법은 신용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추심, 송금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결제 시기는 언젠지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계약 목적물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사고 파는지, 그 범위나 사양 같은 거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 파란색 부품 이렇게만 적으면 나중에 내가 원했던 건 남색인데 하늘색 부품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물품이면 품질 기준, 서비스 계약이면 어떤 수준까지 이행할 건지 이런 기준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야 나중에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 말고 또 어떤 조항들을 좀 챙겨봐야 할까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 영업 비밀 같은 걸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이 꼭 필요하고요. 또 기술이나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 이게 원래 누구 거고 새로 만들어진 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이런 걸 명확히 하는 조항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도요? 네, 그리고 또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런 걸 대비하는 불가항력 조항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질 거냐, 이걸 정하는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 같은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넣고 검토해야 하는 조항들이죠. 아까 잠깐 영미법, 대륙법 얘기하셨는데 한국은 대륙법계잖아요. 근데 국제계약은 영미법 기반일 때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차이인가요? 네, 그게 두 법 체계가 계약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부터 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영미법에는 약인, consideration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거든요. 약인이요? 네, 계약이 유효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한쪽이 주기만 하는 약속은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영미법 계약서는 판례 중심이다 보니까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다 계약서에 적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훨씬 두껍죠. 네네. 반면에 대륙법 계약서는 법전의 일반 원칙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간결할 수 있고요. 이런 차이를 잘 모르면 계약 내용을 해석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와, 듣다 보니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변호사 없이 이런 걸 다 챙기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좋은 지적이세요. 실수를 좀 줄이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실천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리자면요. 첫째는 명확성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용어는 쉽게 쓰더라도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쓰고 좀 애매한 표현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명확성. 네. 둘째는 상대방 실사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평판 같은 걸 미리 확인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아, 실사 중요하죠. 셋째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핵심 조항 누락 방지. 준거법, 재판관할 같은 거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과 더 큰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네. 특히 영문 계약서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법 체계의 계약서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대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와, 정말 국제계약서 알아야 할 게 정말 많네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결국 계약서는 명확하게 쓰고 준거법이나 재판관할 같은 핵심 조항은 진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렇죠. 계약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고 마지막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는 일단 분쟁을 예방해주고요.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에 정말 든든한 발판이 되는 셈이죠. 청취자에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법적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한번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말하지 않는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해하는 게 과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때로는 이런 좀 부드러운 요소가 딱딱한 법 조항보다 협상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